주광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 10조의 2에 보면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뭐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런 신청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용모나 뭐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보도하면 안 되는데 아예 판결문 전면에 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지금 10조의 2,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판결문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상대방이 보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뭐 상대방한테서 뭐 얻어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심쩍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재판서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바람 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제3자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뭔가 했더니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사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주 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사청문회법을 드는 것 같아요. 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법할 때 이 적법이 어떤 법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 이건 추측인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아닌가 싶은데 인사청문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얘기하죠. 이 위원회는 그 의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내지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절차는 거쳤어야죠.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그다음에 내지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를 했느냐. 국회 제적 3분의 1은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 인사청문위원회가 지금 법사위에 설치가 됐잖아요.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는 뭐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치면요. 위원회에서 이런 판결문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나와 있더라라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했죠.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뭐 저희가 따로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한 것은 언론사의 이제 책임을 물을 일인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이건 주 의원하고 관계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주 의원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이게 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다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언론사, TV조선이죠. TV조선에서 이 인사 개인의 신상이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자료를 네, 흔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보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맞군요. 그렇죠. 그거는 10조 위반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72조에 보면 가산소송법에 이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 보도 관련한 의문점은 없습니까? 일단 취득 보도 관련해서 먼저 취득 일자라든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TV조선이 최초의 보도를 한 게 최초 보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색상 나오는 게 지난 6월 15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뉴스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블로그에도 올렸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법원행정처에다 이 판결문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요구한 일시가 6월 15일이에요. 시각은 안 나오는데. 예. 그리고 취득한 때도 6월 1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당일날 바로받았군요. 예.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게 다음 날이 16일 11시예요. 단독으로 했죠. 네. 그러면은 이 16일 11시가 되기 전에는 주광덕 의원과 법원 쪽을 제외한 다른 곳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TV조선은 그 전날 저녁 7시 반에 벌써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TV조선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이제 이 해명대로라면 법원행정처는 주 의원에게 요청받은 즉시 발급해 줬고, 즉시. 네. 거의 당일 요청하고 당일 발급했다는 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주 의원은 자료 취득 즉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TV조선에 먼저 준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과정은 문제죠. 왜냐하면 왜 TV조선에 주느냐, 그러니까 왜 일개 언론사에 주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주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예. 공공의 이익을 관한 거면은 그러니까 그 16일 11시에 한 기자회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예. 그러니까 공공이 알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런데 TV조선에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로 줬다면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절차가 아니죠. 그 공공의 이익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법원행정처가 자료 요청을 받은 즉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를 당일 바로 넘겨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자료 요청이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 요청을 하면 부처 내에서 자기 내규에 따라서 자체 판단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사실 상당히 많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뭘 달라고 해도 그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워낙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빨리 준 케이스가 돼서 그게 좀 이례적인 게 하나 있고. 근데 이건 판사님이 모르실 부분이니까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공의 이익, 그래서 이 보도 금지는 공공의 이익,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첫째는 공공의 이익 부분 관련해서 지금 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판결문 공개라든가 보도 금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주 의원 쪽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판결문 공개나 보도 금지 부분이 아니고요. 그 언론사에 따지는 어떻게 취득했냐는 거예요. 근데 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이상은 해요. 왜냐면은 그분은 국회의원이지 언론사 대변인이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언론사가 할 일인데. 예. 그렇죠. 언론사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두 번째는 보도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올리셨던데 그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결국 언론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지금 주 의원 말에 의하더라도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다. 네.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예. 그러면은 그 사안에 관한 판례를 인용해야 되는데. 예. 지금 4가지 판례를 보면. 4가지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까? 블로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블로그에 예를 들었어요.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예. 보면은 전부 다 이게 판결문 공개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주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건데 대법원 1998년 9월 4일 선고 96-11327 판결을 예를 들었어요. 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뭐였냐면 그 MBC 뉴스데스크 사건인데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할 때 그 보도 대상자한테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좀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낙을 받았어요. 네. 근데 승낙을 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신분 노출되게 이게 모자이크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음성면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MBC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판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일반론적인 주장은 맞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사안에선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촬영된 사람이 피해자인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거 승낙 범위를 초과한 거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게 사생활을 공개한 거다. 하니까 1,000만 원 손해배상해라 해가지고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안을 판단을 한 거예요. 반대 사례네요, 오히려. 반대 사례를 지금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이런 거를 올리셨나 싶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판사님이시니까 너무 자세히 하시는군요. 네. 또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2013년 1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2009 헌마 747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문제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를 해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다른 여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게 재판에 넘기는 것은 좀 과하다, 부당하다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하는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범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일단 사안은 어떻게 됐냐면 이 분이 올린 동영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가 수십 개 있는 범죄자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무리하게 결정해서 추구하고 있다. 역사상 우리나라를 사상 최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그리고 국영기업을 매각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죠, 블로거가. 예, 그렇게 올렸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검찰이 뭐라고 이제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초범이고 동영상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블로그에 보니까 접속자도 많지 않고 소수의 아는 사람들만 오늘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블로그도 폐쇄했으니까 이런 거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이 나온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범죄 자체가 안 된다고 본 거죠. 네. 사안 자체가 달라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 또.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왜 예를 들면서 본인의 행동이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법률가가 왜 그러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광덕 의원님 인터뷰를 요청할 생각인데 저희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터뷰 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공공의 이익 때문에 공개했다고 하고 여러 사례를 들었으나 그건 맞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신 것이고.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이거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언론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입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정보는 없는데 일단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지금 가사 판결서잖아요. 가사 소송에 관한 것. 그러면은 이 판결서하고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보관을 해요. 법원에서 나왔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왔다면 만약에 형사 판결이다 하면 검찰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 형사 판결이나 형사 기록은 검찰에서 보관을 하니까. 이거 가사 소송이라 검찰하고는 일단은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시스템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 예. 근데 뭐 검찰에서 따로 뭐 입수해서 했다면야 그건 할 말은 없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또 검찰에 저희가 물어봐야 될 내용이니까. 예. 이건 어떻습니까? 주광덕 의원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스스로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오래된 것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이런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제공됐을 가능성이 이제 계속 거론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 판사님 생각은 그러면 검찰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 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법원에 계신 분으로서.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피해자, 그 상대 여성분이 제공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그분이 75년도인가 그때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받은 판결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생각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긴 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예. 그럼 또 하나는 최근에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생각해서 이번에 비로소 판결문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 당사자라고 한다면. 네. 예, 당사자라면 이건 가소송법 위반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근데 보니까 이 지금 보도된 판결문 형태를 보니까 판결이 언제 확정됐다라고 하는 그 고무인으로 찍혀서 기재가 있더라고요. 판결문 네. 첫 페이지에. 과거 판결물이 아니란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예. 새로 만약에 이제 새로 그러니까 과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확정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주광덕 의원이 그 가능성을 배제시켜줬어요. 본인이 그거는 취득했다는 거잖아요. 네, 당사자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당사자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주광덕 의원 말을 믿어야 될 거죠. 예. 만약에 그 부분을 거짓말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제3자가 제공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건 좀 이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짜깁기한 추측인데 일단 TV조선 보도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5일 요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원행정처에서 이 피의자와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에 있는 부장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안 했다라는 기사가 6월 15일 날 오전, 그 전날부터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검찰 지금에서 나오는 개혁 얘기도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나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출발했죠. 예, 거기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법원 개혁의 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검찰에서 그렇게 불거진 사안의 전례를 볼 때 이렇게 그렇죠.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부장판사가 피의자 유흥업소 간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징계를 안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된 부장판사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단 직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예. 차관급인데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들하고 달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때 대법원장에서 발탁이 돼요. 대법원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탁을 했냐. 라고 하는 예.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안경환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조국 인사수석이라든가 조현옥 인사수석에 민정수석이라든가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몇 번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법원 쪽에서 먼저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TV조선 쪽에다가. 이게 전과가 있어요, 법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 관련 내용을 흘리는 것이. 그래서 종전수법을 그대로 쓴 거 아닌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개인적인 추측인데, 전과가 있으므로 그런 추측도 해본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예를 들어서 사법부 내에 법원 개혁 문제에 저항감을 가지거나 혹은 현 정부의 반감을 가진 일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시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양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외부로 해서 눈을 돌리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제 자료를 줬다가 계속 수소를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료를 줬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사소송법 위반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를 통해서 가면은 적법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주광덕 의원을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개인적인 추정이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 한번 추정해달라고 하니까 하신 건데 여기서 요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청와대는 이제 각종 촉보가 모이니까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이제 지금 판사님 이야기로는 법원에서도 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항감 혹은 뭐 현 정부에 대한 반감 가진 사법부의 일부가 이 사안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본다. 제가 법원 쪽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원 쪽에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주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 주의원에 대해서는 별 그건 없어요. 그건 뭐 이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데 도구로 이용당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워낙 법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으셔가지고 주요인에 관해서는 아까 가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정도의 지적인 것이고 이 본질은 결국은 법원 내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법원 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 정부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언론사. 예, 언론 적폐와 법원 적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반론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광덕 의원님, 저희가, 연락 드릴 테니까, 섭외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자회견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상대방이 보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상대방한테서 얻어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심쩍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재판서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람 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제3자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뭔가 했더니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사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주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사청문회법을 드는 것 같아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법할 때 이 적법이 어떤 법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이건 추측인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아닌가 싶은데 인사청문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얘기하죠. 이 위원회는 그 의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내지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절차는 거쳤어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내지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를 했느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은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 인사청문위원회가 지금 법사위에 설치가 됐잖아요. 예.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는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치면요. 예. 위원회에서 이런 판결문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나와 있더라라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건 저희가 따로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한 것은 언론사에 이제 책임을 물을 일인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이건 주 의원하고 관계가 없죠. 네. 그리고 네. 이것이 주 의원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예. 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이게 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다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언론사, TV조선이죠. TV조선에서 이 인사 개인의 신상이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자료를 흔들었기 때문에. 예. 네. 보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맞군요. 그렇죠. 그거는 10조 위반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72조에 보면 가사소송법에 이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 보도 관련한 의문점은 없습니까? 일단 취득 보도 관련해서 먼저 일자라든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TV조선이 최초의 보도를 한 게 최초 보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색상 나오는 게 지난 6월 15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뉴스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블로그에도 올렸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법원행정처에다 이 판결문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요구한 일시가 6월 15일이에요. 시각은 안 나오는데. 예. 그리고 취득한 때도 6월 1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당일날 바로 받았군요. 예.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게 다음 날이 16일 11시예요. 단독으로 했죠. 네. 그러면은 이 16일 11시가 되기 전에는 주광덕 의원과 법원 쪽을 제외한 다른 곳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TV조선은 그 전날 저녁 7시 반에 벌써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TV조선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이제 이 해명대로라면 법원행정처는 주 의원에게 요청받은 즉시 발급해 줬고 즉시 네. 당일 요청하고 당일 발급했다는 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주 의원은 자료 취득 즉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TV조선에 먼저 넘겨준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광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조항이 10조의 2에 보면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런 신청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모나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보도하면 안 되는데, 아예 판결문 전면에 인적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주소, 이게 다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지금 10조의 2,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과정은 문제죠. 왜냐하면 왜 TV조선에 주느냐, 그러니까 왜 일개 언론사에 주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주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관한 거면 그러니까 그 16일 11시에 한 기자회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공공이 알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런데 TV조선에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로 줬다면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절차가 아니죠. 그 공공의 이익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법원행정처가 자료 요청을 받은 즉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를 당일 바로 넘겨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자료 요청이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 요청을 하면 부처 내에서 자기 내규에 따라서 자체 판단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사실 상당히 많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뭘 달라고 해도 그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워낙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빨리 준 케이스가 돼서 그게 좀 이례적인 게 하나 있고. 근데 이건 판사님이 모르실 부분이니까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공의 이익, 그래서 이 보도 금지는 공공의 이익,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지만 공공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